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하고도 5살이 더 먹은 여자입니다. 30살이 넘고 보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똑같은 시간인데 말이죠.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는 빨리들 결혼을 하라고 서활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인지 쉽사리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답니다. 너무 잘나고 좋은 것 같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 때문에 상처가 컸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럼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그저 평온했어요. 중간에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잘 이겨냈었거든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꽤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잘 됐던 걸로 기억해요. 집안에는 늘 아빠 친구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고 제게 용돈도 주셨죠. 손에는 항상 과일이나 고기같이 좋은 선물을 사오셔서 아빠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런 친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시던 분이셨고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하시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유가 있는 가정 형편이지만 과소비도 하지 않으셨고 재래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즐기셨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그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셨는데 저희 자매에게도 항상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그늘에서 저와 제 여동생은 아주 행복하게 지냈었어요. 조금 바쁘신 게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다른 부분은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주셨거든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도 자주 다녔고 예쁜 옷과 비싼 학용품도 아끼지 않고 사주셨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부럽다고 말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솔직히 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 이렇게 계속 사나보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저희 집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잘 되던 아빠의 사업이 이상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아주 친한 친구분의 말을 굳게 믿고 어디론가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아주 자주 오시던 친구분이셨는데 아빠와는 20년이 넘게 알고 지내신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빠를 곤경에 빠뜨리셨고 결국은 아빠에게 사기까지 치셨나 보더라고요. 아빠는 그 충격에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시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제가 아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충격으로 엄마 역시 쓰러지셔서 장례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거기다가 장례식 때 아빠에게 돈을 빌리셨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저희 엄마에게 무슨 각서 같은 것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마당에 엄마는 혼절을 아주 여러 번이나 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장례식이 어찌어찌 끝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한참을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셨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나 아빠와 가정을 꾸린 후에는 그저 아빠의 내조를 하고 저희를 양육하는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아빠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시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며칠을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던 엄마는 보름쯤 지나고 난 후에 벌떡 일어나셨고 저희 집안에 붙어있던 차 앞 딱지를 가리키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이게 우리 집 현실이야. 이 딱지 뭔지 알지? 하지만 엄마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엄마 일할 거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너네 잘 키우고 남들한테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엄마 믿지? 엄마 괜찮아? 몸도 아직 안 좋잖아. 아직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도 예전과 다른 삶을 인정하고 엄마 뜻을 잘 따라줘. 그럼 엄마 절대로 나에 계시지 않을게. 엄마는 양가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신 돈으로 아주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셨고, 그때부터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결혼 후 아무 일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지만 무엇이든 도전해보려 하셨어요. 처음에 구하신 식당 일은 월급이 세서 도전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셨고 고열로 몸살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동생은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까지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돈이 많았던 시절의 엄마의 모습도 참 겸손하시고 현명하셨지만 돈이 없을 때의 모습도 굉장히 멋지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저 역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었어요. 특히나 조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늘 한결같이 대해주었고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불우이웃 돕기도 아주 많이 하고 기부도 하리라 하면서 다짐하기도 했죠. 아빠가 계셨더라면 좀 더 편하게 동생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조금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엄마가 잠도 못 주무시고 돈을 벌어오는 걸로 비싼 학원은 다닐 수가 없겠더군요. 상황이 좋았을 때는 피아노부터 영어, 수학까지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거의 학원도 안 다니고 문제집만 풀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학교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하고 평범한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얼른 대학생이 되어 동생의 학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던 이 시절이 제가 가장 부지런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코피를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활을 오히려 저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후회하고 한탄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엄마는 항상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앞으로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어른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도 하게 되었죠. 제 생활도 어려운지라 매번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는 제 동생도 합류하게 되어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함께 봉사활동을 했어요. 엄마는 너무 잘했다면서 저희를 보고 흐뭇해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느라 어느덧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나이가 이렇게 먹은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도 하고 유학도 가던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저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답니다. 뾰루퉁한 얼굴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우두커니 써서 눈곱을 떼던 남자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웃기기도 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잘 찾아오신 거 맞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면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가?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처럼 표정이 그러셔서. 아, 뭐 그건 아니고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봉사자님, 그래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군가 강요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봉사의 기쁨을 느끼려면 본인의 마음이 먼저 기분 좋아야죠. 아시겠죠? 오늘 처음 나와셔서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일로 와보세요.
우두커니 서 있던 남자는 저를 졸졸 뒤따라왔어요. 여전히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뭔가 하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따뜻하게 커피도 한 잔 타주었고 그 남자가 좀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 오더니 그 남자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이런 자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병원일도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시간 빼야죠. 괜찮습니다. 바쁘신 의사 선생님이 와주시니 너무너무 든든하네요. 오늘 오실 어르신들 한 번씩만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인원은 많으신데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의사였더라고요. 어제 일이 많아서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온 게 맞았고요. 저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막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봉사를 하는 하루 내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에게 다시 다가갔죠. 저 아까는 죄송했어요. 아침에 제가 표정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이, 그거 계속 신경 쓰셨어요? 맞아요. 아침에는 좀 황당하긴 했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미안하시면 끝나고 밥 한 끼 사세요. 그럼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 일도 많이 하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식사하러 가요. 제가 선생님 밥값은 내드릴게요. 저희는 그렇게 봉사가 끝난 후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오래된 식당이라서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장의 음식 솜씨가 아주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배가 고플 시간인데도 속이 별로 좋지 않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밥 사주러 왔는데 잘 먹지도 못하니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식사 자리를 끝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아주 가끔씩 그 남자의 행동과 말투, 표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멀뚱하게 서서 인상 찡그리며 눈곱 떼고 있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계속 생각이 나던지요.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생각이 나는 제 모습이 웃겨서 혼자 피식 웃음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 동생과 함께 봉사를 나간 자리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도 역시 저쪽 구석에서 하기 싫은 표정으로 눈곱을 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동생은 아는 사람이냐며 왜 웃냐고 물었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 또 만났네요. 근데 왜 웃으세요? 제가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눈곱 떼는 모습이랑 서 계시는 포즈가 그때랑 너무 똑같아서요. 그랬나요? 어제도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잤더니 눈곱이 또. 아무튼 너무 이상한 모습만 보여드리네요. 오늘은 제가 밥 살 테니 끝나고 남으세요. 아셨죠? 제가 아는 식당으로 가자고요. 이번에는 저희 둘만요. 생각보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남자를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식당으로 단 둘이 가자고 하는 말을 들으니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 동생은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봉사가 끝난 후 동생은 일부러 약속이 있다며 빨리 가버렸고 저는 그 남자와 단둘이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식당으로 가져가던 그 남자의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얻어 탔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못해 고급스럽기까지 한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슨 코스 요리로 나오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자기가 좀 깔끔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전에 갔던 식당에서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동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 꽤나 고급지게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만 했어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어요.
자리도 부담스럽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아서 꾸역꾸역 식사를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불편한 고급 식당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그 남자는 제게 말했어요. 이런 자리 불편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식당을 골라서 온 건데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죄송하긴요. 제가 너무 감사한걸요. 근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혹시 제가 불편해서 그러세요? 저는 사실 그쪽 만나려고 없는 시간 쪽에서 오늘 다시 나온 건데 아직 싱글이고 애인도 없다고 다 들었어요. 네? 정말요? 저를요? 그 남자의 말에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의사 직업이 있고 나이도 좀 있어 보여서 당연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애인이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저같이 너무나 평범한 차림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와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죠. 눈이 휘둥그레 커져서 놀라있는 제게 그 남자는 연이어서 말했어요. 저 싫어요? 아니시면 한번 만나보시죠. 나름대로 꽤 괜찮은 놈이에요. 저 나이는 좀 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고요. 과거에 연애 안 해본 사람 없을 테니 제가 연애한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테고요. 저는 운명이라는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그쪽은 이상하게 제 기억에 계속 남는 걸 보니 이번에 믿고 싶네요. 저 한번 만나보시죠. 이 남자는 정말 저돌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구애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직업도 제게 과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사람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저도 그렇게 한 번에 사람한테 빠져드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저보다 4살 위인 그 남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옷차림도 향수도 모든 것이 명품이었습니다. 또한 제게 명품 가방과 비싼 옷도 아낌없이 사주는 통도 큰 남자였죠. 사귄 지 5개월 만에 작은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제게 사줄 정도로 그 남자는 정말 저를 잘 대해주었어요. 저 정도면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저를 만날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도 했지만 불안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이 남자 하나만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특히 엄마는 그 남자의 인성만 똑바로 되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고 하시며 제가 여태까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복잡한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이 남자와의 연애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모두 제가 부럽다고 하면서 제 남친의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고 성화였죠. 그렇게 1년 정도를 신나게 연애를 하고 나니 남친이 슬슬 부모님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을 했어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신다고 하면서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지 않았지만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언제까지 가볍게 연애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의 집은 정말 좋더군요. 아주 큰 전원주택 같은 곳에 마당도 매우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으셨는데 그냥 모든 것이 저희 집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었어요. 저를 처음 본 남친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얘가 도 말 안 해줘서 내가 궁금해 죽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응? 식당? 그럼 식당 일하는 아줌마 딸이라는 거야? 우리 아들도 그거 알고 있니? 잠깐만. 내가 뭘 지금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거지?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저는 당연히 남친이 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줄 알았거든요. 기가 막혀 하시는 남친의 부모님을 앞에 두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과일과 차를 가지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차마 그 과일을 한 입 먹기조차
힘든 분위기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친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집안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왠지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예민하시고 그러셔서 내가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말씀 못 드렸어.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거야? 오빠 정말 그런 거야?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만해. 울지 마. 네가 울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울자. 오빠가 정말 다시는 그런 내색하지 않으시게 말씀드릴게. 저를 달래주는 남친에게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나니 좀 기분이 나아지더군요. 저는 당분간은 다시 남친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진짜 한참 동안이나 다시 그 집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헤어질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일로 헤어지기에는 이미 제 감정이 너무 깊어졌더라고요. 남친이 다시 잘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믿어보기로 하고 남친과의 연애를 지속해 나갔어요. 그런데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제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남친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늙은 아저씨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 아저씨가 저희 테이블 근처에서 걸레질을 좀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남친이 버럭 화를 냈었습니다. 아이, 밥맛 떨어지게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안 보여요? 걸레질을 왜 하는 거냐고요? 아이, 손님, 죄송합니다. 그게 여기 바닥에 뭐가 묻어서 빨리 닦지 않으면 잘 안 지워져서요. 죄송합니다.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런 것까지 왜 나한테 말해요? 아이씨, 밥맛 떨어져 역겨워서 밥을 못 먹겠네 아주. 저렇게 눈치가 없이 바보 같으니 이런 일이 나고 잡혀졌지. 아, 얼른 절로 가요. 더러운 걸레 당장 치우라고. 남친은 밥숟가락을 세게 놓으면서 그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게 다정하고 말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인정머리없고 냉정한 사람만 있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창피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이 식당에서 바로 나와버렸고 남친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나 남친은 저런 사람들 다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제게 화를 냈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몇 번 다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봉사활동도 자신이 아는 어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어거지로 나온 것이더라고요. 남친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전화기에 대고 말했었어요. 걔가 돌았냐? 휘말리게 공부해서 의사 됐는데 웬 봉사활동? 없는 것들은 도와주면 안 돼.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김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왜 거길 갔겠어. 잘 보이기 참 힘들다. 힘들어. 에휴. 남친과 사귀면서 이런 모습을 몇 번 보니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저를 대하는 것 같기도 했고 제게 하는 행동도 다 거짓말 같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 헤어짐을 결심하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남친의 말에 다시 만남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한번 맺어지면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저희는 결혼을 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가진 것 없는 저를 뭘 보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남친의 부모님을 또다시 만나러 가는 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소화제까지 미리 챙겨 먹고 갈 수밖에 없었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은 도미 아주머니셨어요. 연세가 저희 엄마 또래이셨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도미 아주머니의 인사를 받고 한숨 깊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남친의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제가 앉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의사 부인들이면 적어도 열쇠 2개는 갖고 와야 되는데 아가씨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주 흠뻑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필요한 거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챙겨와요. 남친의 어머니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게 주셨고 그 안에는 몇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였고 두 번째는 산부인과에 가서 혼전순결에 대한 산정검사를 해오라는 것이었죠. 정말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30이 넘어서 연애를 하면서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남친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지라 제게 많이 졸라서까지 했었거든요. 당황해하는 저를 보시더니 남친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왜? 싫어요? 뭐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 국회 의사들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 형편만 좋다면야 내가 이런 거 왜 확인하게 했어? 그냥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뭘 받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받지 원.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죠. 순간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싶고 정말 이곳을 빨리 뛰쳐나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친은 가운데서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만 있었고 모든 상황이 다 싫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를 바꿔주신 분은 바로 도우미 아주머니셨습니다. 식사가 다 되었으니 얼른 식기 전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부엌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는데 차마 넘어가지 않는 밥을 깨작깨작하니 예비 시모인 남친 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셨어요. 그래도 니네 아버지 예전에 사업에서 잘 나가셨다며 이런 밥 먹는 예절하는 못 배웠니? 도대체 니네 어머니는 뭘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시겠다는 거야? 의사 부인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아유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이놈은 이제 그만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됐는데도 왜 자꾸 결혼을 꾸역꾸역 하겠다는 거지 원? 밥을 차마 다 먹지도 못하고 식사 자리는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얼굴까지 창백해져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은 식사를 하고 거실로 나가 앉아 있었고 저보고는 과일을 좀 깎아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차라리 이게 편했어요. 거실에 같이 앉아서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매실차를 한 잔 타주시더라고요. 얼른 이거 마셔요. 그러다 큰일 나. 급취하면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매실차를 마시고 과일을 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우미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저기 아가씨,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꼭 이 집에 시집을 와야겠어요? 나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가씨처럼 참한 사람이면 다른 집안에 시집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이 집으로 와야 되나 해서요. 이 집안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정말 보통 아니야. 10년 전에는 이 집에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 나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이 집 아들이 예전에 데려나가시더라도 이 집 아들이 데려나가시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기 이 집 사모님이 예전에 다른 아가씨한테 아기 지우라고 돈 주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 여자가 글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뭐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겠어요. 여자가 뭐 한두 명도 아니었고 의사라고 여기저기서 수기도 엄청 들어오고 그러는데 몇 번 그런 일 있고 나서부터는 딱 끊겼지 뭐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일이 있는 집안이라서 버티기 힘들 거야. 벌써부터 이렇게 취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남친과 예비 시모가 좀 막대먹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부분은 있어도 그런 일까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아이까지 임신시킨 여자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에 너무 황당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어서 이 집에서 못 가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규칙이 많아서 10년이 넘은 나도 너무 힘들 지경이에요. 결혼하면 분명히 이 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실 텐데 다시 생각해봐요. 어?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손이 벌벌 떨려서 찬장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찬장문을 열어 접시를 꺼내려고 하던 그 순간 찬장 안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부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가장 황당했던 것은 색상별로 이 집안 서열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건데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가장 낮은 빨강색이라서 이 집안 냉장고에서 음식도 못 먹고 식탁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 서열은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집안에서는 이 집안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까지도 서열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까 식사를 할 때 제 접시만 다른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말이 규칙이지 이건 완전히 계급 사회가 따로 없었어요. 백정이나 노예 같은 신분 구분을 나누는 것처럼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베란다를 나가서 뒤쪽에 작은 조리대와 미니 냉장고가 있었는데 자신이 먹을 음식은 추운 날씨에도 그곳으로 나가서 음식을 조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시대요. 한 번은 너무 춥고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다가 모멸감에 월급까지 깎이는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도우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자신들이 마치 이 집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이죠. 기절초풍할 메모를 보고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천장문을 열어보지만 않았더라도 어떻게 조금은 참고 결혼까지 갔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문을 열어서 종이를 본 후부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결정을 내리고 거실로 가서 단호하게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에게 말했어요. 저 결혼 못하겠어요. 아니요,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 등급 나눠놓고 평가하는 집안으로 시집 못 가요. 가끔 이 사람 행동 보면서 정말 인성이 쓰레기다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다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가 보네요. 제가 파혼합니다. 의사 남편 싫어요. 겉만 화려한 이런 시댁도 정말 질색이고요. 아니, 뭐가 어째? 어디서 더러운 버러지 같은 년이 먼저 파혼 어쩌고 저쩌고 해? 너는 파혼이라는 말 할 주지도 못했는 년이 알아?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기를. 뭐라고요? 저는 파혼한다는 말도 못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세상 최고 아니에요. 이 집안 사람들 최고 아니라고요. 세상에는 돈 없어도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빠도 나오지 마. 임신까지 시켜놓고 돈으로 해결하라는 이 집 딱 질색이니까. 어이구?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아줌마 쟤는 못 나가게 좀 남아봐요. 얼른 안 잡고 뭐해? 늙어서 빠릇빠릇한 맛도 없고 아주 이 아줌마가? 도우미 아주머니는 더 이상 예비 시부모의 말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는 길에 문까지 열어주셨고 나오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현관문을 통해 나온 저는
그대로 마당을 막 뛰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뒤쫓아 나왔고 저를 확 낚아채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남친의 손을 확 뿌리쳐버렸고 2번, 3번 잡아도 계속해서 뿌리쳤어요. 남친은 몹시 흥분을 했는지 소리를 빽 지르며 제가 말했어요. 야, 너 미쳤어? 당장 들어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과해 당장. 일로 와라? 남친의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골목 끝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때마침 골목 끝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택시를 잡아 타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얼마나 헛딱지가 나든지 숨이 가쁘던지 제대로 호흡이 쉬어지질 않아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까지 주셨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호흡이 조금 돌아왔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과 눈물이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제가 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고 제 자신의 용기가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두렵기도 했어요.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간 줄 알았던 엄마는 제 모습을 보자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남친의 이미지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한 지난 몇 건의 일들도 숨김없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의 남자랑 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느냐며 애초에 그만두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다도 더 정의롭고 현명하신 엄마의 시원시원한 욕 덕분인지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하시더니 전화기를 뺏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 집이 얼마나 대담 있는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도 다 돈도 있을 만큼 있어 보았고 명예도 있을 만큼 있어 봤네. 그 찬란 의사 타이틀? 난 애초에 그런 사이 맞이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네. 의사가 돼서 사람들 병을 고치기 전에 자네랑 자네 부모님의 그 찬란 병 먼저 고쳐야 할 것이야. 이렇게 인생 살다가 나중에 천벌 받아. 천벌 받고 말고. 우리 딸 앞으로 찾지 말고 네 잘난 부모랑 천년만년 잘 살아보게나. 엄마는 속 시원히 말씀을 내뱉으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얼마나 속이 다 시원했는지 몰라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남친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받지 않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온 남친을 매몰차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가 오는 남친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파혼이라는 말을 전했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다 파혼했다는 말을 선언했어요. 그렇게 하니 마음이 오히려 너무 편안해졌고 눈물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 이번에는 남친이 제 직장에 찾아왔더군요. 저를 보고는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자꾸 나 피해? 문자만 보내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다야? 난 할 말 다 했어. 그날 오빠네 집에서도 다 말씀드렸잖아. 파혼이야, 파혼. 우리 끝났다고. 참, 야, 파혼이라니. 네가 무슨 파혼이야? 파혼을 해도 내가 먼저 해. 네 주제에 솔직히 파혼이란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그동안 내가 만났던 여자들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착해서 잠시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마라. 알았냐? 뭐야, 오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럼 파혼도 못해? 그래, 넌 못해. 쪽팔리게 어디서 파혼을 당했다고 말을 해? 너 우리 엄마 아빠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너 같은 애? 그만해 제발. 내가 오빠를 사랑했던 그 시간까지도 모욕하지 말아줘. 나 정말 오빠 사랑했어. 아주 많이.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추억들 가지고 지내자, 어? 제발이야. 그만. 남친은 저를 보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고 급기야는 바닥에 침까지 뱉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말도 안 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봉사단체 어떤 분과 양다리를 걸쳤고
그 결과 파혼을 당했다며 저를 아주 더러운 년으로 몰고 가는 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글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아이디를 조사해서 그 사람이 남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것을 알고 또다시 제게 전화를 건 남친은 이번에는 거의 협박을 하듯이 저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살이 떨리도록 역겨움의 몸소리가 쳐질 정도였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나를 상대로 파혼을 해?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돈이 있기를 해? 남들처럼 삐까뻔쩍 몸매가 좋기를 해? 그렇다고 잠자리를 잘해? 나 정말 웃긴 년이네. 나 좋다는 년들 줄 섰거든? 네가 감히 내 체면을 구겨? 오빠, 더 이상은 오빠랑 대화가 안 통할 것 같다.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냥 우리 사랑했던 기억도 난 다 지워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후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연락이 와서 욕설까지 해야 되니 더 이상은 그대로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끝내 남친은 연락처를 바꿔버리니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한 사람 명예훼손을 하지 않나? 정말 왜 이래요? 어디 사람이야? 뭐가 하셔서 이러는 거야? 이럴 시간에 환자 생명이나 더 살릴 생각하지 그러나? 젊은 사람이 아주 못해 처먹어서는.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직원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 회사 시끄럽게 하지는 말아주게. 그럼 나도 회사 입장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잘난 만큼 나도 아는 변호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남친은 회사 팀장님의 말을 듣고는 그제서야 돌아갔습니다. 팀장님은 어쩌다가 저런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것이 세상 다행이라고 하시며 깔린 게 남자니까 천천히 다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죠. 팀장님 덕분인지 그 뒤로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남친은 합의를 해달라며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저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을 승리하여 남친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행동하는 그 집안 사람들한테 굳이 돈이 아니라도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승소하고 나니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파혼당했다는 개망신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져 얼마나 쪽팔렸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비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조금씩 그 집안을 잊어보려 노력하며 열심히 생활해갔습니다. 그렇게 열중하던 시간이 지나니 몇 년이 흘러가 있네요. 그러고 보면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 집안을 생각하면 황당하고 열도 받고 그래요. 좋은 조건의 남자라고 소개팅을 받을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직은 확실하게 있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게 그 집안의 내막에 대해서 알려준 도우미 아주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에 강행했다면 아마 지금쯤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혹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결혼이라면 절대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남자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진지하게 결정하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